미국 국채 장단기 금리 역전으로 이른바 아래 공포가 불거진 가운데 국내 채권 시장에서도 국고채 3년물과 10년물의 금리 차가 11년 만에 최저 수준까지 좁혀졌습니다. 정부가 최근 우리 경제에 관해 생산이 완만하게 증가했지만 수출과 투자의 부진한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2분기 한국 경제에 대해 최근 일본 정부 수출 규제 조치와 함께 미중 무역 갈등 심화 등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이같이 진단했습니다. 억울한 퇴출을 주장해온 통신장비 제조기업 간마누가 상장 폐지 무효 소송에서 16일 승소했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원고 간마누가 피고 한국거래소에 대해 제기한 상장 폐지 결정 무효 확인 소송에서 간마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일본 경제 10월 위기설이 현실화되면 대한국 수출 규제가 완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IBK투자증권은 오늘 낸 보고서에서 10월 소비세 인상을 앞두고 있는 일본 경제가 지난 1989년 소비세 도입 이후 3번의 인상 시기마다 가계 소비를 중심으로 큰 폭의 위기를 겪은 바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센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뉴스 플러스 서정덕입니다. 미국 국채 장단기 금리 역전으로 아래 공포가 불거진 가운데 국내 채권 시장에서도 국고채 3년물과 10년물의 금리 차가 11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좁혀졌습니다. 16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3일 서울 채권 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거래일보다 3.2bp 내린 연 1.15%, 10년물은 5.6bp 내린 연 1.29%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로써 3년물과 10년물 금리 차는 불과 7.9bp로 2008년 8월 12일 이후 최저치입니다. 이날 국고채 금리는 3년물과 10년물뿐만 아니라 장단기물이 모두 사상 최저치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14일에는 3년물은 추가 하락했지만 10년물은 조금 오르며 3년물과 10년물 간 금리차가 8.2bp로 여전히 낮은 수준이었지만 조금은 벌어졌습니다. 통상 채권 금리는 단기물보다 장기물이 더 높지만 투자자들이 향후 경제 상황을 부정적으로 볼 땐 장단기 금리차가 줄고 심한 경우엔 역전 현상도 일어납니다. 이에 따라 장단기 금리차 축소나 금리 역전은 경기 침체 전조 현상으로 여겨집니다. 한편 미국 채권 시장에서도 현지 시간 14일 10년물 금리가 장중 한때 연 1.619%까지 떨어지며 2년물 금리를 밑돈 바 있습니다. 이 탓에 뉴욕 증시에서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스탠더드앤푸어스 500지수, 나스닥 지수는 일제히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정부가 최근 우리 경제에 관해 생산이 완만하게 증가했지만 수출과 투자의 부진한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발간한 최근 경제 동향 그린북 8월호에서 올 2분기 한국 경제에 대해 대외적으로 글로벌 제조업 경기 등 세계 경제 성장세 둔화와 반도체 업황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일본 정부 수출 규제 조치와 함께 미중 간의 무역 갈등 심화 등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이같이 진단했습니다. 정부는 그린북에서 부진이라는 표현을 지난 4월로부터 5개월 연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2005년 3월 그린북 창간 후 최장 부진 판단입니다. 다만 기재부는 그린북 표현을 단어별로 분석하기 시작한 것은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6월 산업활동 주요 지표는 광공업 생산과 설비 투자가 소폭 증가했지만 서비스업 생산과 소비, 건설 투자는 감소했습니다. 7월 수출은 반도체 업황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중 무역 분쟁 장기화 등의 영향으로 1년 전보다 11% 줄며 2018년 12월부터 8개월 연속 감소했습니다. 지난 14일은 기업들의 반기 실적 공시 마감일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장 마감 이후에도 감사 보고서에 이상이 있는 일부 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업들이 실적을 공시했는데요. 유가증권 시장에서 시총 1주 클럽에 드는 상위 20개 기업들의 실적을 종합해보니 매출 증가보다 영업이익 감소가 두드러지며 수익성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소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7월부터 지난 14일까지는 기업들의 실적 공시 시즌이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올라온 기업들의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유가증권 시장 시가총액 상위 20개 기업들은 올 2분기에 매출액 증가보다 영업이익 감소폭이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 등 대내외적 요건으로 인해 전년 동기 대비 수익성이 악화한 것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네이버 등 시총 상위 20개 기업들의 2분기 매출액은 평균적으로 전년 동기 대비 0.002% 증가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0.41% 감소했습니다. 기아자동차나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등이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 증가를 이뤄냈지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대부분이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 감소를 경험하며 평균치를 끌어내린 것입니다.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영업이익은 적자 전환됐고 한국전력은 영업손실 6,298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보다 적자폭을 크게 키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과 달리 코스닥 시장 상위 20개 기업은 전년 동기와 비교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모두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영업이익의 경우 KMW, 스튜디온 드래곤, 셀트리온 제약 등 흑자 전환에 성공한 특정 3기업이 평균치를 높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들 3기업을 제외하면 전년 동기 대비 평균 마이너스 0.35% 영업이익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유가증권 시장과 마찬가지로 매출액 증가보다 영업이익 감소폭이 크기 때문입니다. 상반기 부진했던 경제의 흐름이 고스란히 드러난 2분기 실적을 딛고 하반기에는 기업들이 실적 개선을 이룰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이소연입니다. 통신장비제조기업 간만우가 한국거래소와의 상장 폐지 결정 무효 소송에서 16일 승소했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 11민사부 이유영 부장판사와 허정룡 주심판사는 원고 간만우가 피고 한국거래소에 대해 제기한 상장 폐지 결정 무효 확인 소송에서 간만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코스닥 상장사 간만우는 지난해 회계감사에서 거절 의견을 받아 같은 해 9월 상장 폐지가 결정됐지만 올 초 재감사를 통해 적정 의견을 받은 바 있습니다. 지난해 상장 폐지 절차 당시 간만우는 한국거래소에 충분히 소명할 수 있으니 기간을 더 달라며 회계법인의 의견서를 제출했으나 이 거래소는 상장 폐지 절차와 함께 정리매매를 이행했습니다. 간만우는 법원에 상장 폐지 무효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정리매매는 중단됐고 간만우는 거래소를 상대로 상장 폐지 무효 본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절차에 따라 법원 심리와 판결을 거쳐 오늘 간만우가 승소하게 된 것입니다. 올해는 광복 74주년, 아울러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입니다. 최근 아베 일본 총리의 경제 도발로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급속도로 냉각되며 독립운동가들이 활약했던 역사적 현장을 찾는 사람들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민호 기자가 중국 상하이에 다녀왔습니다. 겉보기에 평범한 중국 상하이의 어느 거리. 335 지나는 사람들이 벽에 걸린 현판을 바라봅니다. 벽돌집이 둘러싼 조용한 골목이 붐비기 시작합니다. 1926년부터 6년간 독립운동가들이 머물렀던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입니다. 아베 일본 총리의 무역 도발로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빠르게 얼어붙는 상황.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처럼 역사적 현장을 찾는 우리 관광객이 늘고 있습니다. 독립유공자 후손 어린이 15명도 임시정부 청사를 찾았습니다. 사촌 사이인 어린이 둘은 3월 1일 만세를 불렀던 고조 할아버지를 머릿속으로 그렸습니다. 되게 긴장되고 두근거렸고 이렇게 조그만 데서 독립운동을 했다는 게 되게 신기했어요. 할아버지가 이런 곳에서 하셨다는 게 너무 자랑스럽고 대단하신 것 같았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의 집무실이 마련된 청사 안을 꼼꼼히 둘러본 어린이들. 100년 전 그날처럼 만세 삼창도 불렀습니다. 저기 안에서 본 걸 보니까 되게 힘들었던 시절 같았어요. 김구 선생님 같이 운동하신 분들이 조금 대단해 보였어요. 광복 74주년,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우리 어린이들은 빼앗긴 조국을 되찾기 위해 분투했던 선조들의 현장을 찾아 그 뜻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상하이에서 서울경제TV 유민호입니다. 건축용 데크 플레이트 전문기업 덕신하우징이 광복 74주년을 맞아 어린이 260명과 함께 일제강점기 나라를 되찾기 위해 싸웠던 독립운동가들의 흔적이 있는 곳 중국 상하이를 찾았습니다. 유민호 기자가 동행했습니다.
바이올린 선율에 맞춰 아리랑이 울려 퍼집니다. 중국 상하이에 있는 루신공원. 윤봉길 의사가 일본군 총사령관에게 도시락 폭탄을 던졌던 앳 홍코우 공원입니다. 제 바이올린 연주를 듣고 친구들이, 조상들이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덕신아우징은 독립유공자 후손 15명을 포함해 어린이 260명과 광복절 상해문화역사 탐방을 떠났습니다. 어린이들은 임시정부 청사와 홍코우 공원 등 독립운동가들이 활동했던 현장을 찾아 역사의 숨결을 느꼈습니다. 먼저 우리 독립에 대한 애국심을 느꼈고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들을 좀 더 자세히 알아가지고 뜻깊은 날이었습니다. 애국심을 가진 어린이는 바르게 자란다. 덕신아우징을 이끄는 김명한 회장의 오랜 신념입니다. 김 회장은 매년 음악회, 골프대회 등 어린이를 위한 사회공헌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습니다. 100년 전에 독립운동 소년들을 봄으로써 애국심이 더 고취되고 나도 어떻게든 잘 살아봐야 되겠다는 각오만 다지고 한다면 오늘 헛돈 안 쓰는 것 같습니다. 건설 경기가 가라앉는 등 녹록지 않은 환경. 덕신아우징은 한국 사회의 미래를 위해 지속해서 건강한 어린이들을 길러내겠다는 방침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얘들 두 애들이 나라 지켜줄 것 같아요. 상하이에서 서울경제TV 유민호입니다. 일본 경제의 10월 위기설이 현실화되면 대한국 수출 규제가 완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안소은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일본에서 세계 무역 분쟁에 더해 오는 10월 소비세 인상에 따라 10월 위기설이 거론되고 있다며 이같이 분석했습니다. 안 연구원은 지난 1989년 소비세가 처음 도입된 이후 3번의 인상 시기마다 일본 경제는 가계 소비를 중심으로 큰 폭의 위축을 겪은 바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과거 소비세 인상 시기에 그나마 성장 둔화를 방어했던 수출 부문도 이번엔 큰 하방 위험성에 직면해 있다며 일본의 수출은 교역 불안으로 이미 감소하고 있고 그 공백을 내수가 메우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따라서 소비세 인상 이후 내수까지 둔화된다면 일본 당국의 경기 대응 필요성이 커질 것이고 우선 완화적 통화 정책을 통한 내수 부양과 엔화 평가 절하 유도를 논의하겠지만 즉각적인 수출 개선을 위해 한국 상대 수출 규제가 완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해 수출 규제를 발표하기 닷새 전에 안보를 이유로 한 수출 규제는 무역 투자 자유화를 저해할 수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펴낸 것으로 16일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이 문제의 보고서는 일본 정부 스스로 대한국 수출 규제의 이율 배반성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G20 오사카 정상회의 개최를 이틀 앞둔 6월 26일 2019년 연례 불공정 무역 보고서를 통해 안전 보장을 이유로 한 수출 제한 예외를 쉽게 인정하면 자유무역 질서가 형해화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수출 규제가 장기화되면 산업 발전과 경제적 혜택이 상실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 알루미늄 관세 부과 등 안전 보장을 이유로 한 무역 제한 조치가 남용될 경우 세계무역기구 WTO 같은 다자무역 체제를 빈 껍데기로 만들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이 보고서가 발간된 사흘 뒤 G20 정상회의에서 자유무역과 열린 시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다시 이틀 만인 지난달 1일 한국에 대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물품의 수출을 제한한 바 있습니다.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 대해 광복절과는 인연이 없는 망발을 늘어놓은 것이라고 비난하며 우리는 남조선 당국자들과 더 이상 할 말도 없고 다시 마주 앉을 생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평통 대변인은 16일 발표한 담화에서 한미연합훈련과 최근 국방부가 발표한 국방중기계획을 언급하며 명백한 것은 이 모든 것이 우리를 괴멸시키자는 데 목적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북남 사이의 대화를 운운하는 사람의 사고가 과연 건전한가 하는 것이 의문스러울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 이행이 교착 상태에 빠지고 북남 대화의 동력이 상실된 것은 전적으로 남조선 당국자 자행의 산물이며 자업자득일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의 경축사가 나온 지 만 하루도 되지 않아 대남 전담 기구인 조평통이 이같이 강도 높은 비난 담화를 내놓은 것은 이례적으로 신속한 대응으로 보입니다. 한편 북한은 오늘 아침 강원도 통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를 2회 발사한 바 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쏜 것은 지난 10일 이후 엿새 만이고 지난달 25일부터 따지면 3주 사이에 모두 6번 발사했습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재미 교포들이 한국 아파트나 오피스텔 투자에 관심이 큰 모습입니다. 아파트는 집값이 오를 경우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게 되고 오피스텔은 임대 놓고 월세를 받을 수 있어 여러 채를 사는 경우도 있다는데요. 10년 전쯤 글로벌 외환 위기 때 한국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며 싼 아파트 줍기에 나선 재미 교포들이 지금은 임대 목적의 수익형 부동산까지 다양한 부동산 상품에 투자하고 있는 겁니다. 정창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주 최대 한인 여성들의 커뮤니티인 미시 USA 사이트. 게시판엔 한국 부동산 투자 관련 질문이 쏟아집니다. 시민권자 부부가 한국 오피스텔을 살 수 있느냐? 한국에 7, 8억 하는 집을 사서 세를 놓고 싶다는 질문 등 투자 관련 문의가 대부분입니다. 최근 재미교포들의 투자 성향은 아파트에서 오피스텔까지 다양합니다. 10년 전 한국 부동산 침체기 때 싼 아파트를 대거 사들였던 재미교포들이 지금은 임대 수익을 기대하고 수익형 부동산 투자에도 나서고 있는 겁니다. 뭐 빌라나 이렇게 그런 거는 잘 안 사요. 제 경험으로는 그냥 거의 아파트가 많아요. 지금은 한 2, 3년 이렇게 임대 놓다가 그 후에 더 올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 실제로 임대 목적으로 사시는 분도 계시고 아파트는 시세 차이라고 그러지만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임대 수익을 보장해주면 큰 개가 아니고 몇 개씩 사놓는 분도 계시고. 재미교포들은 한국의 새 아파트보다는 기존 아파트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청약통장을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피스텔 또한 청약통장 없이 투자가 가능한 상품입니다. 부동산 투자업계 관계자는 재미교포들은 남북관계에 민감하다면서 앞으로 남북관계 개선이 보다 진전되면 한국 부동산 투자 물결은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재미교포들이 국내 아파트와 오피스텔 투자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 실정에 어두운 부동산이나 또 금융제도를 잘 모르는 분들은 투자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오늘은 재미교포들의 부동산 투자 트렌드에 대해서 알아보고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승현 도시화경제대표, 부동산팀의 정창신 기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 기자와 먼저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미교포들 중에서 부동산 투자에 나서는 분들이 있다라고 들었는데 부동산도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뭐 땅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걸 선호하는지 업계 이야기 좀 들어보셨습니까? 네. 최근에 부동산 투자업계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요. 이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 교포들은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주로 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아파트는 시세 차익을 좀 기대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집값이 크게 오르지 않는 빌라보다는 이 아파트를 더 선호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오피스텔은 다달이 월세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임대 수익이 나니까 이런 쪽에 투자하거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10년 전 금융위기 때하고는 조금은 달라졌다라는 트렌드를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싼 아파트 투자에 관심이 컸다면 지금은 이제 뭐 임대 수익까지 보고 있다 이런 거네요. 네, 맞습니다. 자, 미주 한인을 대상으로 이 투자 설명회도 열고 또 직접 중개도 하고 있는 이 업계 관계자를 좀 만나봤는데요. 10년 전쯤에는 이 글로벌 금융 위기가 있었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 여파로 이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기도 했고요. 또 이때 재미교포들은 좀 집값이 떨어진 아파트를 대거 사들이는 모습을 나타냈거든요. 일단은 사뒀다가 집값이 올랐을 때 되팔면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15년부터 작년, 그러니까 18년까지 서울 아파트 값은 5% 넘게 오르기도 했습니다. 다만 지금 한국 부동산 시장은 정부가 꾸준히 또 일관되게 집값 잡기에 전력을 쏟고 있기 때문에 크게 오르기는 힘들 것으로 관측됩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정권이 바뀔 때까지 좀 장기간 보유하는 모습도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아파트 외에도 규제가 덜한 투자 상품이죠. 오피스텔에 관심을 갖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뭐 돈의 흐름도 달라졌고 정부의 기조도 달라졌기 때문에 이 투자 트렌드도 달라졌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번에 송 대표와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한국 부동산은 재미교포뿐만이 아니라 외국인들의 관심 사항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강남에 있는 모 파크가 100억 원이 넘게 거래가 됐다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네, 그게 아마 2017년도인가 그럴 겁니다. 예. 그 아파트 매매 거래상 아마 100억을 넘긴 게 최초일 거예요. 예. 근데 그것도 국내에 그 거주하고 있는 거주자가 아니라 외국 그 구매자가 거주를 했기 때문에 좀 더 이슈가 된 것 같고요. 예. 그 삼성동에 위치한 아파트고요. 269제곱미터 정도가 될 겁니다. 그 복층의 펜트하우스로 구성이 됐는데 100억 중에서도
한 105억 3천 정도로 거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거래가 됐는데 국적을 갖고 계신 분은 러시아 분이고 그 기록이 아직까지도 깨지지 않고 있는 그런 기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100억대는 쉽게 깨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 말도 잘 안 나오네요. 이게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안 돼서. 근데 이제 외국계 자본이 한국 부동산에 이렇게 관심 갖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우선 그 남북 관계가 좀 굉장히 급진전된 그런 부분이 있다 예.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큰 매력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국내 그 대한민국이란 자체가 치안으로서 굉장히 우수하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자연재해로부터도 굉장히 좀 안정적인 지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한이 좀 뭐 대치되는 부분이 여러 부분이 아직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이 그 남북이 합쳐진다면은 그 부동산 시장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큰 호재로 작용을 할 수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세계적인 그 투자자 짐 로저스가 있는데 CNN 그 인터뷰 2015년에 인터뷰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내가 거기 남북이 통일이 된다면은 전 재산을 좀 투자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의견을 했었고 또 1월에 국내 언론 인터뷰에서도 그 인터뷰한 내용을 보니까 한반도가 통일이 된다면은 이 개방되면은 앞으로 이 한반도가 세상에서 가장 그 주목받는 나라가 되지 않을까라는 언급을 했을 정도로 전 세계가 그 주목하고 있는 그 한국의 부동산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짐 로저스의 한국 사랑은 요즘에 저희가 많이 보도를 해드리고 있었는데 이제 하나하나 좀 구체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민등록이 말소된 미국 영주권자가 있어요. 이분이 한국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먼저 들어볼까요? 네, 영주권자는 일단 그 우리나라 국민이기 때문에 취득에 대해서는 뭐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예. 다만 그 영주권자가 주민등록 그 등본이 없다 보니까 다른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그 서울지방법원이 있습니다. 그 등기과에서 부동산 등기용 등록 번호를 부여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또 주소지 증명 서류를 이제 재외 공간에서 발급하는 재외국민 거주사실 증명서라든지 아니면 재외국민 그 등본이 필요하고요. 또 부동산을 매도를 하려면은 인감증명서가 인감증명이 필요로 한데요. 네. 재외국민 같은 경우는 출국 당시 주민등록지 또는 그 본적지에 인감 등록을 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권리 이전에 사용할 그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의 그 확인이 필요합니다. 재외국민이 인감증명을 또 타인한테 위임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동의 또는 위임 사실을 거주지 관할 재외공간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 재동포법에 의해서 국내 거소 신고를 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거소 신고를 한 경우에는 주민등록 대신해서 국내 거소 신고 번호를 사용을 하고요. 또 주소지 증명 서류를 국내 거소 그 사실 증명으로 대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국내 거소 관할 시군구나 읍면동에서 인감 신고를 하고 인감 증명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인감을 떼는 부분에 좀 이제 중점적으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춘다라는 건데 영주권자는 그랬고요. 다르잖아요. 시민권자는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 부동산 취득이 일단 되는 겁니까? 네, 가능합니다. 그 1998년 6월 이전에는 예. 그 외국인이나 외국 그 법인들은 토지만을 그 제한적으로 허가를 그렇게 해줬었는데요. 예. 근데 1998년 외국인 토지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제외한 좀 약간 특별 지역을 제외를 하고서는 한국 주민하고 동등한 그런 조건을 갖고 있으니까 뭐 충분히 취득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권자, 영주권자 모두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정리가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재미교포들이 한국 부동산에 투자할 때 주의점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네, 이걸 좀 파악을 하다 보니까 주의할 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예, 한국에 살지 않고 있는 교민 경우는요, 한국 부동산을 취득을 할 때 외국한 은행장이나 한국은행 총장에게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된다는 것을 참고를 하셔야 되고요. 또 미국에 송금된 자금만으로 부동산을 거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외국한 은행장에게 그 신고를 해야 되는데요. 한국에서 외국환을 취급하는 은행, 그러니까 하나은행이나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농협 등에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또 부동산 취급 자금 중에서도 국내 자금을 그 활용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대출을 받거나 전세를 활용해서 집을 사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도 한국은행에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그 교민들이 국내에 금융회사에 그 보유 중인 그 예금이 있거나 증권보험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경우에도 국내 금융자금을 인출을 해서 자기 명의의 해외 계좌로 송금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재외동포 재산 반출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라는 것을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재외동포 재산 반출 그 절차 같은 경우는 재외동포가 본인 명의의 한국 재산을 미국 등의 해외로 반출한다고 할 때 거래 외국화 은행을 지정을 해야 됩니다. 이후 관할 세무서장이 발행한 자금 출처 확인서하고 그와 같은 취득 경위 입증 서류를 첨부해서 재외동포 재산 불출 신청서를 작성을 한 다음에 제출을 하셔야 된다는 것을 꼭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재미교포들의 한국 부동산 투자 시 유의할 점들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송승현 도시화경제대표, 부동산팀의 정창신 기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사회엔 피해자다움 그리고 가해자다움이라는 역설적인 이야기가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가 되고 있는 제주도 카니발 폭행 사건 역시 폭행을 당한 시점에서 한 달이 훨씬 지났는데 피해자들은 트라우마, 2차 피해를 입고 있었고요. 가해자는 입건조차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일이 언론에 공개된 이후에서야 관할서는 엄정 처리 방침을 세웠다고 하는데 자, 일의 순서를 엄정 처리 이후에 언론의 공개로 바꾸면 안 될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 언론에 공개될 필요는 없겠지만요. 피해자분은 빠른 쾌유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